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진미수 교수입니다. 네, 우리 이제 또 4강 이제 또 곧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20세기 초반의 상황입니다. 자, 19세기에 이어서 20세기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의식이 고조될까요? 네, 멈췄을까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했어요. 네. 자, 20세기 초반의 중국의 정치적 상황, 자, 1번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중국은요, 지금 19세기에 너무 당했잖아요, 열강에. 네. 그러니까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숙제를 정했어요. 뭐예요? 열강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목표로 하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자각의식이 고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화에 대한 열망. 알고 봤더니 왜 우리가 진 거죠? 서구의 문물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저런 문물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숙제는 뭐다? 부강한 나라 건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독교에 관해서는 역시 19세기에 이어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쉬워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뭔가 우호적이면 좋은데 배타적인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 살펴보겠는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 중국 기독교 선교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고 하는 의아단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울분이 넘쳤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이 울분과 불만이 이 사건으로 터져 나왔어요. 자, 의아단 사건. 이 사람들 어때요? 느낌? 무서워요. IS. 이 뭐 하는 사람들 같아요? 뭔가 군인, 군인의 느낌도 있죠.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의화 단원들인데, 의화 단원을 또 의화권이라고도 불렀어요. 권이 뭐냐면 주먹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 권법을 수련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술을 연마하는 비밀 결사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부청멸량. 부축하다는 뜻이에요. 도와주다. 누구를? 청나라를. 지금 청나라가 지금 무능해가지고 열강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서 누구를 몰아내자? 서양 사람들. 양이니까 서양 사람들 다 몰아내자라는 목적으로 이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사건을 조용하게 일으켰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만 몰아내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점차 서양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선교부 이런 거 다 부수고 또 중국의 기독교인 다 감금하고 그들 구타하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서양인이라면 다 죽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가톨릭 신자 기독교인이 약 4만여 명이 살해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선교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장애를 입으니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인의 정서예요. 우리가 이제 19세기 상황과 연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인의 기독교에 대한 증오. 뭐 때문에 힘들었죠?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한 배신.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래? 간첩하냐? 뭐 이런 거죠.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나라 위해서 통역했대. 이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 봤어요. 우리 19세기 상황. 각종 불평등 조약에 나라까지 뭐 땅덩어리까지 가져간다. 거기서 나는 모든 이익 다 지네 나라로 가져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 증오와 이 머리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제국주의 하에서 그들이 당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아마 이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겠죠. 아편전쟁하고 남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수입 물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막 많은 수입 물품이 들어오니까 뭐가 힘들어지냐면 중국의 간의 수공업에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물물 교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입 물품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실업자는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러한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국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네 번째는요. 그때 마침 자연재해를 크게 입게 돼요. 남방에서는 뭐가 있냐면 남방은 주로 홍수, 북방은 가뭄. 동시에 그냥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동시에 올 수 있어요, 중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재해가 막 겹치니까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 기독교인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원인이 촉발이 돼서 또 의화단원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것이 바로 의화단은 아니다. 의화단 사건이다. 중국 기독교 선교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의화단 사건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기독교 적대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이 아예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19세기의 적대 운동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불렀는데 20세기에 일어났던 이 반기독교의 적대 운동은 반기독교 운동 아예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났냐면 1922년부터 27년간 약 5년간 일어났어요. 개항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온 나라가 다 기독교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적대 운동. 근데 1단계, 2단계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1단계는 이제 1922년, 2단계는 주춤했다가 24년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1단계 내용은 순수했어요. 순수의 학생 활동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반기독교 학생 동맹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고 이러한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강연, 출판 그리고 뭐 시위 이런 정도로 그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제 그냥 소극적인 반대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2단계는요. 어떻게 갔냐면 반제국주의 이 운동, 반제국주의 정서와 합쳐지면서 제국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하면 또 선교사가 떠올라. 이 모든 게 한 세트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반제국주의 정서가 고양되면서 아예 이거는 또 반기독교 운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운동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뭐한 거예요? 살상한 거예요. 가서 막 죽이고 부수고 감금하고 막 구타하고 이러한 것이 20세기 초반에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기독교 운동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사운동의 과학과 이성주의의 영향. 이건 또 뭘까요? 자, 오사운동 1919년 5월 4일 날 일어난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처음에는 항일운동이었어요. 반제국주의 운동 그러면서도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새로운 가치관이 그들에게 주입된 거예요. 뭐냐? 이성, 민주,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개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전체가 사상, 뭐 이런 문화 전부 대개혁이 오게 됩니다. 이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그게 왜 가능했냐면 이 오사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요. 아까 베이징 학생들이라고 했죠. 베이징에 있던 이 북경에 있던 지성인들이에요. 이 지성인들, 젊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됐던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오사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또 하나의 혁명을 거쳤어요. 이게 바로 문학혁명이라는 거예요. 1917년에 문학혁명이라는 거치면서 처음으로 민주다, 과학이다, 이성이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들이요 2가지 큰 일을 했어요. 하나는 육아 전통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 비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유교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구국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죄다 집안에 앉아서 뭐 읽어? 논어 읽고 맹자 읽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유교 사상을 숭배했는데 이 유교 사상에 대한 이 도덕에 대한 비판을 이 젊은이들이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글쓰기가 바뀌어요. 글쓰기를 좀 잘하자라는 걸 주창하게 돼요. 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그동안의 글쓰기는 뭐였냐면 그동안의 책 내용을 보면 죄다 문헌체. 문헌체가 뭐예요? 어려운 글자. 예, 도대체 이거 고문자. 우리가 뭐 그랬사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볼 때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와 똑같아요. 옛날 고문자를 자꾸 쓰니까 구어체를 이제 그 문헌체를 쓰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책이 잘 안 읽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글쓰기 좀 쉬운 걸로 하자. 그래서 구어체 글쓰기가 이때 생기게 돼요. 구어체 글쓰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쓰는 거. 쉽게 읽히는 그런 글쓰기를 이들이 주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문학혁명의 세례를 이들이 한번 받고 오사운동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사운동을 거치면서 이들이 어때요? 예, 중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상, 이제까지 듣도 못한 얘기, 이성, 민주, 과학,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이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고. 그래서 오사운동은요, 단순한 반제국주의 운동이 아니라 이들을 깨웠던 신문화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문화가 쫙 몰려오니까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겠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지? 그래서 뭐를 해야겠다? 근대화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20세기 초반에 목표가 아까 뭐였죠? 부강한 나라 건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지식인들을 주축으로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 앞장섰던 사상가들이 호적, 엄복, 양계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엄복이라는 사람이 번역가거든요. 이 사람이 막 많은 서양의 서적들을 마구 막 번역해갖고 읽히게 했어요. 이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들어는 봤죠, 그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런 것들도 이들이 막 번역해서 젊은이들에게 막 읽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19세기와 달리 20세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싫어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이 오사운동을 지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받은 거다 했습니다.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무신론이에요. 진화론과 무신론이 확산되면서 기독교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됐느냐? 그전에는요, 그냥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야. 그리고 서양 사람 믿으니까 고등한 종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그냥 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건 밉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그냥 서양의 종교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진화론과 무신론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봤더니 어때요? 고등한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미신, 신화, 전설과 같은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 생각에는요. 기독교는 우리 같은 지성인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믿어야 돼요? 반지성주의자들, 무학자들, 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믿는 종교, 그게 기독교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싫어했어요. 알고 봤더니 미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와 달리 20세기는 이런 오사운동을 지나면서 새로운 가치관 위에서 기독교를 배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기독교 운동의 두 번째를 보겠는데 원인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 두 번째는 민족주의가 이때 이제 설설 이렇게 슬슬 고양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925년에 530 사건이라는 걸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530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해에 있는 한 방직 공장인데 여기가 이제 일본인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여공이 이제 중국인이야. 근데 여공이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실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좀 노동자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개선안을 사장한테 올렸어요. 자, 이게 반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사가 어떻게 해요? 분쟁을 하게 되고,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이게 그냥 회사 내의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인이 주인이다 보니까 뭘로 옮겨져?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반제국주의는 또 뭐예요? 또 뭐하고 연결돼? 반기독교 운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530 사건 이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전쟁처럼 막 서로 죽이고 막 이제 이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20세기
20세기 초반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기독교 운동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기독교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자, 결과를 봤더니 광주 지역은요, 아예 어떻게 했냐? 반기독교 주간을 반포했대요. 이번 주는 뭐 하는 기간이에요? 반기독교 운동하는 기간이에요. 한 주 동안. 그래서 뭐 해야 돼? 이때는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가두시 해야 돼요. 기독교 물러가라, 이런 가두시. 그 다음에 전단지 살포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강연. 이런 거를 하고 다니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해악한 종교인지 아냐? 예, 알고 봤더니 또 미신이야. 뭐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간까지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30 사건, 네, 아까 있었는데 이 530 사건을 기화로 각계가 파업하고 파시, 예, 시장 파하고 조차지를 회수해라.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취소해라. 이런 요구들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와 관련돼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당 파괴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운동이 아니죠. 가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이요, 이제 반기독교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약 8,300명 있었던 것이 끝나고 나서는 얼마 있었대요? 3,200명으로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1924년에 일어났던 반기독교 운동의 매우 중요한 일환으로 일어났던 교권 회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교권 회수 운동은 저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그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이에요. 또 어떤 운동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권의식 교육에 집중된 네, 주권의식이 교육에 집중된 사건. 예, 이렇게 교육을 받더니 우리나라 이제 중국 우리나라 교육을 받더니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교사들 그때 미션 스쿨이 많이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미션 스쿨이 1920년대 14개나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25만 명이나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뭘 배웠겠어요? 우리 루카스 씨 하면 뭘 배웠을까요? 기독교를 배웠죠. 그렇죠. 기독교 사상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니까. 그리고 아까 종교교육. 예, 뭐 우리 루카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드리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 이제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이 학교를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운영권을 정부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들이 반기독교 운동 세력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왜 미션 스쿨은 뭐다? 제국주의 문화 침략의 도구다. 아이고 봤더니 거기서 맨 그런 것만 가르치더라. 예배하고 예, 또 미국 좋다, 영국 좋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너희 나라 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예, 결국 미션 스쿨은 뭐예요? 제국주의 문화 침략의 도구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스쿨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폐교하든지 휴교시키든지 이것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다? 교권 회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여기서 주장한 게 이거예요. 왜 종교교육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유교 사상 이런 거 가르치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미션 스쿨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민족 정서를 파괴하는 거다. 기독교가 결국 제국주의랑 같이 들어왔는데 이 제국주의의 이러한 사상을 너희가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미션 스쿨들이 이때 휴교되고 폐교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자,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이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장애가 됐겠죠. 그죠? 네. 막대하게, 예, 이제 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반기독교 운동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컸냐면 대규모의 군중 운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온 나라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온 나라 국민이 다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의 군중운동이었다는 것에 큰 영향력이 있었다. 자, 두 번째 영향력,
또 거기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식인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자 여기 보면은요.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인문주의자도 있고 마르크스주의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딱 하나야. 기독교는 반대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서 지식인들이 얼마나 강연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얘기한 거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폭력 운동도 있었지만 학술적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학회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모여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있겠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가? 기독교의 해악성은 뭔가? 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세미나 학술대회가 마구 열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폭력보다 뭐가 더 강하죠? 팬이 강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막 전국적으로 흘러가니까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4강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독교 참 중국에서 어렵네요. 계속. 네, 계속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가 또 참 궁금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고 뭔가 다시 또 어렵다가 좋은 순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긍정적인. 네, 좋습니다. 낙관주의자이셔요. 좋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춘 씨는 어땠어요? 좀 안타까운? 안타깝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우리 은혜 씨는 어땠어요? 저는 중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기독교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이제 일본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중국은 기독교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돼서 조금은 더 중국에 대해 이해하고 또 이 기독교가 왜 탄압받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다. 현상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압박한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는 기독교 국가다. 그 싫다 이거죠. 그다음에 기독교는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기독교하면 제국주의. 이게 같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알고 봤더니 선교사의 한 일들은 다 자국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런 거였고요. 자, 또 기독교 배타성은 국민의 해악성을 끼치더라, 해를 끼치더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카톨릭 다르다 하지, 개신교 다르다 하지. 또 개신교는 개신교끼리도 교단이 다르다고 하지. 이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개신교 사람과 로마 카톨릭 왕래 안 해. 그리고 또 선교사들끼리도 서로 교단 다르다고 말도 안 해. 자, 이러한 배타성을 서서히 이제 이들이 보게 되면서 이거 저거 배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우리가 보니까 왜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이렇게 배척하는가? 그리고 중국 정부는 왜 로마 카톨릭이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이해는 좀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우리 아까 루카스 씨가 잘 얘기하셨거든요. 중국 교회는 이제 발전을 할까? 더 좀 좋은 날이 올까? 중국 교회는 이러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국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다음 주에는 이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올 건데,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이제 어떻게 올 것인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상황.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민족의 등불 개신교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보는 시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